안녕하세요. 하천에 살고 있는 소설가 이효수입니다. 모쪼록 국민의 눈, 국민의 귀, 국민의 입이 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력, 자본가, 사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조합원이 돼서 국민TV의 주인이 돼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국민TV 화이팅! 모두의 꿈 만들어요. 여기 국민TV.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6월 19일입니다. 네, 수요일이죠. 어제는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일부 멀지각한 인사들은 갔다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좀 계셨는데요. 불행하게도 왔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위해서도 독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 게 좋죠. 예. 박근혜 정권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저희 라디오 비평 많이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월 19일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어제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드디어 새누리당과의 연계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수사를 해야 드러날 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죠. 만약에 김영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자기가 그냥 충성하고 싶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선거에 개입해서 박근혜 그때 당시 후보를 유리하게 해줬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야 과잉충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죠. 그러나 거기에 새누리당의 선거대책본부에 있는 사람이 연루가 됐다면은 이거는 아주 추악한 선거 범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박범계 의원의 의혹 제기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원세훈과 김용판이가 새누리당의 선거대책본부에 있는 고위관계자하고 서로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했다면은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모의한 꼴이 되는 거죠. 예.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특검이나 아니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경향신문의 사설 김용판의 허위수사 발표 여권 연결설 진상은 뭔가. 그래서 이 사설이 오늘 매우 중요한 사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합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수뇌부의 대선 개입 사건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대선 사흘 전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를 앞두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본부 종합상황실장,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나온 것이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제보를 바탕으로 이들 3인의 축소, 은폐 공모 의혹을 제기했다. 권 전 실장은 즉각 부인했으나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든 국정조사를 통해서든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김용판이가 결국은 국정원 댓글여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댓글을 통해서 박근혜를 당선시키고 문재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그런
운동을 했다는 증거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증거를 은폐합니다. 그리고 대선 사흘을 앞두고 전혀 흔적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러면 김용판하고 국정원하고는 연계가 되어 있는 게 분명한 거죠.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게. 그런데 김용판도 그렇고 원세훈도 그렇고 이명박이가 임명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박근혜는 이명박이하고 나 관계없어 라고 주장을 할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선거 부정임에도 너무나도 분명한데도 박근혜 퇴진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했던 것도 그 연계고리를 찾지 못해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지는 해인이 이명박을 위해서 그러면 원세훈이나 김용판이가 그런 일을 했겠어요?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한 거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다만 그런 사실을 박근혜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아니면 박근혜 주변에 있는 선거 참모들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 드디어 박범계 의원이 그 세 사람이 통화를 했다는 그런 제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통화를 했다는 게 자기들끼리 뭐 내일 동창회 하자고 통화한 것도 아닐 테고 뻔한 거 아닙니까? 지시를 받고 협의를 하고 모의를 하는 거죠. 부정선거 모의입니다. 이렇다면은 정말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큰 의문부를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계속 사설을 봅시다. 박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범죄가 검찰이 결론 내린 대로 단독 범행이라면 과잉 충성이 빚은 참사로 치부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축소 은폐로 혜택을 입게 될 정당 후보 쪽에서 결탁했다면 최악의 선거 범죄가 된다. 의혹의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적지 않다.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11시 경찰의 허위 수사 발표가 있기 전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발표가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김무성 당시 총괄선대본부장은 당일 낮 기자들에게 경찰 조사 결과는 오늘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규 대변인도 경찰이 보도자료를 내기 30분 전 오늘쯤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네,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가장 의혹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국정원 댓글려 결국은 자진 제출했습니다. 컴퓨터를. 그러면은 이거를 밝히려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요. 그래서 그 진상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나올 것이다. 모두 다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선을 사흘 앞두고 갑자기 밤 11시에 서울경찰청에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아침부터 김무성이가 야 오늘쯤은 발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박성규가 오늘쯤 결과 발표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말로 양보를 하고 양보를 했어라도 이러한 것들은 결국 수사 발표 전에 서울경찰청에서 새누리당에 통보는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후보를 지원할 만한 그런 댓글의 흔적은 없었다라는 수사 결과 발표를 미리 통보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뭐 어디 애들도 아니고 애들이 그럼 왜 통보를 해줬겠어요? 그리고 왜 결국은 엉터리로 드러난 그런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했겠습니까? 이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증거가 없어가지고 얘기를 못했던 것 뿐입니다. 근데 박범계 의원이 드디어 그 고리를 푼 것입니다. 자, 제보를 통해서 세 사람이 열심히 통화를 했다. 그리고 나서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이게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입증할 현실적인 증거가 없을 뿐이지 정황상으로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었던 거죠. 예. 계속 읽어봅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정권 흔들기용 공세라고 비판하며 증거 제시를 요구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민주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명확한 증거를 내놓기 바란다. 그래야 진상이 백일화에 드러날 수 있다. 새누리당도 무조건 펄펄 뛸 게 아니라 지난 대선 캠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부터 하는 게 옳다.
부인으로 일관하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은 물론 정권 전체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도 무조건 펄펄 뛸 게 아니라 자체 조사를 통해서 진실 여부를 가리고 진실이면 선제적으로 엄중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문제를 키우지 않는 방법입니다. 지금 펄펄 뛰고 있는 거 보니까 문제를 키우지 않는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키우는 방법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업자득입니다. 예, 사실로 드러나면은 새누리당이 문제가 아니라 정권 전체에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정권 퇴진운동, 선거 무효운동 나옵니다. 아니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뭐 구속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든지 이제 아니면은 박범계 의원 잘못하면 구속되겠다. 농담이고요. 이 문제는 정말로 사실을 밝혀야 됩니다. 박범계 의원 쪽에서 제보를 바탕으로 그 국정원과 김용판이하고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용판이 그리고 새누리당의 선대본부 종합상황실장이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그런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과거 수많은 선거에서 정치적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지만 선거가 끝나면 대부분 유야무야됐습니다. 물론 대부분 그랬다는 얘기 전부 그런 건 아닙니다. 국기문란, 헌정유린이라는 표현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이번 사건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른바 몸통 배우설이 사실이라면 대선의 정당성 논란이 본격화해 시민 불복종 운동을 야기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시민 불복종 운동. 의혹의 실체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책임져야 할 정당이나 인사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여기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여야가 소리 높이 외치는 정치 쇄신의 출발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오늘 그 경향신문 사설이 매우 중요한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지적 새겨 들어야지 흘려듣다가는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은 단순히 원세훈의 국정원 덕분에 된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전략도 훌륭했죠. 말하자면은 경제민주화, 진보 개혁 세력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경제민주화도 대폭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고, 특히 노인계층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20만 원씩 주겠다라고 선신 공약을 했죠. 자, 기차는 이제 떠났습니다. 대통령은 됐습니다. 자, 재벌들하고 부자들 챙기기 바쁜 우리 박근혜 대통령 경제민주화 하긴 하되 재벌들 불편하지 않도록 해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민주화를 하면 재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벌들 불편하지 않게 경제민주화를 하래. 이거 하라는 얘기야, 말란 얘기야. 노인들에게 잘해주되 돈 안 들게 해주래. 이거 노인들 잘해주라는 얘기야, 말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정말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저런 또라이 같은 대통령이 어딨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호 모순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이 껍데기만 남은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이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앞뒤 맞지 않는 또라이 같은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습니다. 읽어봅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어제 제5차 회의를 열어 기초연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를 놓고 논의를 벌인 결과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그 방향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20-30%의 노인은 제외하고 급여 수준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쪽이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이후 그동안 굉장히 복잡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느니 마느니, 국민연금과 연계하느니 마느니 등이 대표적인 논쟁이었다. 하지만 결국은 돌고 돌아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96,800원씩 주는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박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모든 노인은 사라지고 20만 원도 깎이고 말았으니 껍데기만 남은 셈이다. 네.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주겠다고 박근혜 당시 후보는 공약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네들이 그랬어요. 봐라! 우리 박근혜 후보, I love you! 예. 그래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돈이 없어요.
재벌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정세를 해야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노무현이가 했던 종합부동산세도 부활을 시키고 재벌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돼. 법인세도 올려야 돼. 그래야 그게 가능한데 그거 안 해요. 그래가지고 과태료나 징수하라 그래가지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말이야. 서민들 등골을 빼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돈이 없어. 해서 결국은 원위치 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 이거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제도입니다. 그때 유시민 장관이 뭐 돈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 몇 조가 들어가지고 당신 돈 조금이 몇 조야? 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얘기했다는 그 일화 유명하죠.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96,800원씩 주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입니다. 근데 이 시행이 이명박 때부터 됐어요. 그래서 일부 몰지각한 노인네들은 이명박 대통령 잘한다고 그랬대요. 참 정말 은혜를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일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돌고 돌아서 월 20만 원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순 거짓말로 끝났습니다. 모든 노인은 사라지고 역시 노무현 대통령 때의 제도 그대로 소위 소득 하위 70%에게만 주고 돈도 20만 원이 아니라 그대로 주는 거니까 뭐 하려고 그런 거짓 공약을 했냐 이거예요. 왜? 표를 얻기 위해서지. 기차 떠났어 이제. 노인네들 챙겨줄 필요 없어. 왜? 다음에도 또 노인네들 우리 또 찍어줄 거 아니야. 거짓말 좀 하면 어때? 영남 사람들, 호남 사람들 특정 정당에 표 몰아주죠. 그러면 제일 찬밥 취급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 특정 정당의 지지 기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구 사람들 제일 홀대받아요. 왜? 대구는 무조건 찍어주거든. 그런 겁니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을 어디서 자를지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소득 인정액은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합한 총액인데 계산 방식이 복잡해 여러 가지 후유증을 낳는다. 도시에 사느냐, 농촌에 사느냐에 따라 근로자냐, 자영업자냐에 따라 차별이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또 소득을 기준으로 자를 경우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잡히는데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초연금을 덜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네. 여튼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국민행복이 아니라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위원회입니다. 이런 제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거리가 멉니다. 애초 국민행복연금위는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이 인수위를 거치면서 축소된 데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자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며 구성한 겁니다. 하지만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제안은 인수위 안보다 더 못합니다. 인수위는 그래도 국민연금과 연계하긴 했지만 모든 노인에게 준다는 약속은 지키자는 그런 방안이었는데요. 국민행복연금위는 모든 노인에게 돈 주자면 돈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원위치 시킨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은 무려 45%에 이르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때문에 나온 겁니다. 우리의 노인 빈곤율은요, OECD 국가 평균보다도 3배, 4배 높습니다. 노인 자살률 1위, 고령화 진입속도 1위,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은 이런 비참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최소한의 조치였던 거죠. 그래서 노인네들이 열광하고 환호하면서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찍었던 사람에게 보답을 해야지. 아니 그 노인네들 표 없었으면 대통령 됐겠어? 재벌들 표 갖고 대통령이 된 거야? 재벌들 돈이라도 채 바른 거야? 뭐야? 사과박스라도 보냈어? 그거 아니면 재벌들을 봐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재벌들에게 정시해서 그 돈으로 자기를 찍어줬던 노인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약속 하나 정도는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사기꾼 같은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기꾼 같은 집단에게 찍어주는 바보들은 또 뭡니까? 빠듯한 재정을 고려한 점은 이해가 된다라고 한겨레신문 사설은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에 투입할 재정 규모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이리저리 맞춰보려고 하는 한 우리의 복지 수준은 제자리 걸음을 할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총생산과 비교한 공적 지출 규모가 OECD 평균치는 고사하고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공적 지출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노인네들에게 20만 원을 주고
의료비를 갖다가 지원해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다 공적인 지출입니다. 이게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맨날 OECD 하는 이 나라에서 말입니다. 복지 수준을 높이려면 정치적 결단을 해야 돼요. 사기치지 말고 약속했던 것을 지키려는 것은 지금 근거에 있는 돈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100년 가도 못합니다. 발상을 전환해서 재벌들을 사정없이 후려쳐서 세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뭐 그럴듯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 코미디였던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북침 발언이 바로 그 코미디 중에 하나입니다. 예. 신중하지 못한 박 대통령의 6.25 북침 발언. 한겨레 신문이 그냥 넘어가질 않네요. 소개해 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청소년의 69%가 6.25 전쟁에 대해 북침이라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교육 현장에서의 역사 왜곡 문제를 제기한 것을 두고 뒷말이 많다.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학생들의 약 70%가 6.25를 북침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 잘못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아이들의 기본 가치와 애국심을 흔들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분들의 희생을 왜곡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발언은 관련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나온 신중하지 못한 것이었다.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참 점잖게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무식한 발언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야, 그 분명히 뭐 잘못됐을 거다 알아봐라. 한마디만 했으면은 바로 그런 무식한 소리를 갖다가 안 했을 겁니다. 이미 뭐 뱉어놨으니까 이제 욕먹고 무식한 할매 소리 들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이런 거죠.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6.25는 북침이냐 남침이냐. 그러면 북이 주어가 되느냐 목적어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북침이 주어가 되면 북한이 침범한 게 되고 침략한 게 되고요. 북이 목적어가 되면 북한을 침략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오해의 소지가 많은 서울신문이 입시기관하고 같이 여론조사를 한 것도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2004년에 국가보훈처가 청소년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호국 보훈의식 여론조사에서는 남한이 북침을 했다고 답한 학생은 0.7%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었죠. 이 조사의 질문 내용은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는 것이었는데 학생들의 54.5%가 북한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제대로 답을 한 거죠. 6.25 전쟁을 남한이 일으켰다고 답한 사람은 0.7%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운 일인데요. 여하튼 우리 학교 어디에서도 6.25가 남한에 의한 북침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중고교 역사교과서에서도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됐다. 북한은 6.25 전쟁을 일으켰다는 등 정확한 표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제가 된 설문조사를 근거로 그간 보수 진영에서 제기되어 온 역사 왜곡의 문제를 부각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근거가 되는 기초 사실조차 불확실하다면 곤란한 거죠. 곤란한 겁니다. 대통령이 역사 문제를 두고 앞장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원 시절 뉴라이트 교과서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는 등 보수적인 역사관을 드러냈는데요. 대통령 되기 전에야 뭐 그렇게 하든 말든 지 맘대로겠지만은 대통령이 되면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이런 일베 교과서들을 다 그냥 쓰레기장에다 쳐놓고 불을 질러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신중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특정 역사관에 갱도돼서 역사 문제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되죠. 역사 교육은 학자와 교사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을 믿어서 해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잘 자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중함을 기대합니다. 기대할 걸 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대는 일단 합니다. 민명도 의원이 아주 재밌는 법안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차명계좌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남의 이름을 빌려서 계좌를 틀고 거기에다가 비자금을 쓸어다 담습니다. 그 남은
자기와 특수관계 있는 사람이죠. 재벌들의 수법입니다.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면서 차명계좌 개설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했던 과도기적인 시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엄격하게 관리해야 될 때가 됐죠. 민명도 의원이 제안한 법은 간단합니다.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했을 때 그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벌금만, 과징금이죠. 과징금만 내면은 그 돈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차명을 하잖아요. 자기가 쓱싹하고 싶어도 그 원래 돈 원 소유주가 이 내 돈이다라고 증명만 하면은 그 돈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민명도법은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 뭐 이름 빌려가지고 수백억 쌓아놓으면은 이름 빌려준 사람이 국세청에 신고하고 이거 은 놈이 내한테 내 이름으로 수백억 해놓은 건데 내 벌금 과징금 내고 나머지는 내가 갖겠습니다. 그러면 수백억이면은 한 100억, 300억쯤 되면은 한 150억 정도 세금 내고 150억은 내가 인마이 포켓 하는 거예요. 이게 민병도법입니다. 그러면은 차명계좌 개설하려면 돈떼일 각오해야 돼요, 이젠. 이게 재벌들의 차명계좌 개설을 한 큐에 없앨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거 반대하는 새끼들은 차명계좌 해가지고 세금 포탈하는 놈으로 전부 다, 간주하고 이거 반대하는 놈들 다음 국회의원 낙선운동 벌이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칼럼은요. 스웨덴에 관한 칼럼입니다. 한국의 내일, 어존사회에서 독립사회로라는 건데요.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웨덴에 방문 연구원으로 온 지 이제 1년이 되어간다. 짐을 싸 고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온다. 나는 지난 1년간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에서 그 본질을 탐구하는 관찰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이제 그 관찰 결과를 잠시 공유할 때가 됐다. 나의 관찰은 본질적이고도 근원적인 문제에 닿아 있다. 네. 스웨덴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가치는 자유와 독립입니다. 그들은 자유롭고 독립적이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결혼에 가정을 이루면 부부는 사랑으로 연대하지만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깨져 이혼을 한다 해도 그것은 선택의 문제일 뿐이지 인생을 옥죄일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 자유롭고 독립적이니까. 우리나라 이혼을 하면은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특히 여성의 경우에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러나 스웨덴은 이미 태어나서 성장하고 결혼할 때까지 자유와 독립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랑이 깨어지더라도 사람을 망가지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노인이 되어서 몸을 지팡이에 의존하는 상황에서도 자녀에게 기대지는 않습니다. 고독은 노년에 참기 어려운 적이지만 죽을 때까지 스스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곳에서는 자식을 위해 평생 고생하거나 연로한 부모를 위해 없는 살림을 쪼갤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모두가 독립해 있고 모두가 자유롭기 때문이죠. 스웨덴은 한마디로 개개인이 자유와 독립을 구가하는 독립사회입니다. 반해서 우리나라는 정반대죠.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근원이고 부모를 잘 만나지 못하면 제대로 성공하기도 어렵습니다. 가난한 이는 부자에게 의존합니다. 친구들끼리 식당 가면은 돈 많은 놈이 밥값 다 내요. 그게 가진 자에게 부여된 도덕적인 의무입니다. 노인이 되면 상황은 역전됩니다. 노인은 자식에게 의존합니다. 자신에게 의존해서 자식이 안 돌보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어존사회입니다. 스웨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존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사회민주주의를 도입하면서 독립사회로 바꿨죠. 그게 오늘날의 최고의 복지국가 스웨덴을 만든 겁니다. 우리도 단순히 돈을 걷어서 하위계층에게 갖다 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유와 독립을 가르치는 사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 한국의 내일, 어존사회에서 독립사회로 이 칼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웨덴의 본질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오늘의 추천 칼럼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의 한국의 내일, 어존사회에서 독립사회로 많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